수험생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메리 크리스마스 잘 보내셨지요? 자, 이번 시간도 배웠던 내용 가볍게 정리하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보시면요. 크리스탈러의 중심지로 나와 있죠. 데크시는 중심지의 형성 과정에 중점을 둔 거시적 이론이다 까진 좋았습니다. 그런데 크리스탈러가 주장할 때 중심지의 성립 요건, 형성 조건을 본다면 최소 요구치보다 재와의 도달 범위 또는 거리가 클 때 중심지가 형성될 수 있다는 말을 했거든요. 그럼 이 문장은 최소 요구치가 아니라 최소 요구치보다 재와의 도달 범위가 클 때 중심지가 형성될 수 있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따라서 1번 문장은 앞뒤가 바뀌었기 때문에 틀렸고요. 2번 재와의 도달 거리. 자, 도달 거리 대신에 도달 범위라고 해도 상관은 없고요. 특정 중심지를 이용하는 고객의 최대한의 통행 거리를 말한다. 맞습니다. 근데 이것 이외에 또 어떻게 말할 수 있냐면 재와의 도달 거리란 또는 범위란 특정 중심지가 공급하는 중심 기능에 대한 수요 수준이 0이 되는 위치를 말한다. 이렇게 출제가 되기도 하는 것이죠. 정확히 문장을 알아둘 필요가 있겠고요. 자, 3번 보시면 최소 요구치란 특정 중심지가 중심 기능을 유지하기 위해 필요한 최소한의 고객 수 또는 최소한의 수요 수준을 말한다. 맞죠? 여기서 이걸 우리식으로 말을 바꾸면 제가 그랬잖아요. 상업 입지 이론에서 중심지 이 말 나오면 하나하나의 매장 점포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고, 또 중심 기능을 유지한다는 말은 우리말로 바꾸면 망하지 않는다는 뜻이에요. 망하지 않는다. 그래서 요 최소 요구치를 우리식으로 말을 바꾼다면 최소 요구치란 특정 매장, 특정 점포가 망하지 않기 위해 필요한 최소한의 고객 수라고 개념을 이해하신다면 그다지 어려운 개념은 아닐 겁니다. 그래서 3번도 맞았네요. 자, 4번 넘어가 볼게요. 크리스탈로는 단일 중심지인 경우에는 원형, 다수의 중심지인 경우에는 육각형 구조를 보인다 주장하였다. 맞죠? 과거 기출문제에서 중심지가 단일, 중심지가 하나일 때는 원형이 나와야 되는데 육각형을 집어넣고 다수의 중심지, 다수라고 말한다면 2개 이상자가 붙겠죠. 2개 이상 다수의 중심지라고 써놓고 육각형이 나와야 되는데 원형을 집어넣어서, 즉 앞뒤를 바꿈으로써 혼란을 유발했던 문제도 있는 거니까 유념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무조건 크리스탈로 나왔다. 중심지가 하나, 원형, 중심지가 2개 이상 다수, 육각형 꼭 구분해서 기억하시길 바라겠어요. 자, 5번 레일리 나왔죠. 레일리의 중력 모형 나왔는데 중력 모형 이 말 대신에 소음의 인력 법칙 이렇게 말을 바꿔도 전혀 상관이 없게 되고요. 또한 이 중력이 됐건 인력이 됐건 인력의 뜻은 어차피 상업은 장사잖아요. 그럼 상업 활동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건 고객을, 소비자를 자기 매장, 점포로 잡아당기는 흡인하는 힘이 가장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맞죠? 그런 관점에서 이때 소음의 인력 법칙에서 인력은 고객 흡인력을 의미하죠. 근데 고객 흡인력 대신에 상거래 영향력이라고 말을 바꿔도 같은 의미로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근데 레일리가 말하기를 어떤 상업도시 사이에 위치한 소비지에 미치는 상거래 영향력은 그 도시 인구에 비례하고 분기점으로부터의 거리의 제곱에 반비례한다는 주장을 펼쳤다는 것 꼭 기억하시길 바라요. 실제 기출문제를 분석해보면 이 비례와 반비례의 위치를 바꿈으로써 오답을 유도하는 게 상당히 많이 출제가 되고 있다는 것 유념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또한 레일리가 주장할 때 두 도시 간 상권의 경계는 규모가
큰 쪽이 아니라 작은 쪽에 가깝게 결정된다는 주장을 펼치므로 5번은 틀린 지문에 해당이 됩니다. 자, 6번 볼게요. 허프의 확률 이론에 의하면 특정 매장으로 고객이 이동할 확률은 그 매장 면적, 매장까지의 거리, 경쟁 점포의 수 등에 따라 달라진다. 맞죠? 여러분 상식적으로 말이죠. 매장 면적이 크다. 자, 면적이 크다. 규모가 크다. 그 말은 그럴수록 보다 많은 다양한 재화, 상품을 구비하고 있다는 말이 되지 않습니까? 맞죠? 그럼 소비자 입장에서는 매장 면적이 크고 규모가 큰 점포일수록 그 매장과 점포에서 갖추고 있는, 팔고 있는 그 재화의 종류가 많다 보니까 하나의 매장에서 여러 가지 필요한 품목을 다 구입할 수가 있게 되겠죠. 여러 매장을 돌아다니지 않고도 한 매장에서 내가 원하는 모든 품목의 물건을 구입할 수 있다면 당연히 소비자들은 그 매장으로 이동할 확률이 높아지지 않겠습니까? 맞죠? 그런 관점에서 매장의 규모나 면적이 클수록 넓을수록 소비자가 그 매장으로 이동할 확률은 커질 수밖에 없겠죠. 더불어 매장까지의 거리, 아무리 매장의 규모가 크고 면적이 넓다 할지라도 너무 거리가 멀다면 거리가 가까울 때보다는 멀 때가 그 매장까지 고객이 이동할 확률은 줄어들 수가 있지 않겠습니까? 또한 경쟁 점포의 수, 내가 만약 홈플러스다. 내 홈플러스 입장에서 경쟁 관계인 이마트, 뭐 프루지오, 프루지오 아니고 까르푸가 있죠. 까르푸, 또 이마트 이런 경쟁 점포가 많다. 그럼 경쟁 점포가 많다 한다면 상식적으로도 홈플러스까지 고객이 이동할 확률은 감소할 수밖에 없지 않을까요? 그걸 묶어가지고 허프의 주장 관련했을 때 특정 매장으로, 특정 점포로 고객이 이동할 확률은 매장 면적, 매장까지의 거리, 경쟁 점포의 수에 따라 결정된다, 달라진다. 이렇게 문장이 나오는 게 일반적이죠. 자, 7번 집심성 점포. 자, 집이라는 글자는 한 곳에 모인다는 뜻이고 심은 중심지를 의미하는 거죠. 따라서 집심성 점포란 중심지에 모이는 성향을 갖는 점포를 말한다. 맞고요. 집재성 점포는 한 곳에 모인다는 말은 나왔지만 심자가 없으니까 동일 업종의 점포끼리 중심지가 아닌 지역에 모이는 성향을 갖는 점포를 집재성 점포라고 얘기하므로 7번은 맞죠. 종류를 예로 든다면 집심성 점포에는 가장 대표적으로 백화점, 영화관, 대형 서점, 또 귀금속점 등이 포함될 것이고요. 집재성 점포의 대표는 관공서, 금융기관, 또 가구점 등이 포함된다. 그 정도만 외워두셔도 구분함에 있어서 어려움이 없을 거라고 보입니다. 자, 8번 볼게요. 베버의 공업입지 이론은 공급 측면의 공업입지론으로서 수송비, 노동비, 직접이익을 고려하여 최소 생산비점의 기업, 공업입지에서 기업은 공장입니다. 공장이 입지하여야 함을 주장하였다. 맞죠? 여기서 보면 베버가 공업입지를 주장할 때 공업입지의 3요소가 수송비, 노동비, 직접이익의 3가지입니다. 근데 이 중에서 베버가 가장 강조한 게 수송비거든요. 그래서 다른 조건이 일정 불변이라면 최소 수송비점이 최적의 공업입지점에 해당한다고 주장을 하기도 하는 거죠. 더불어 베버 입장에서 이론의 주장 순서, 전개 순서는 최소 수송비점, 즉 수송비가 가장 적게 드는 지점을 먼저 찾고 그 다음에 최소 노동비점, 인건비가 가장 적게 드는 지점을 찾는 거죠. 그리고 여러 개의 공장이 한 곳에 모였을 때 이익이 되는 경우를 고려해서 최종적으로 전체적인 생산비가 가장 적게 드는 지점이 최적의 공업입지점에 해당한다는 주장이 베버의 이론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9번 레쉬는 기업은 가급적 시장 인근, 즉 시장의 확대 가능성이 가장 풍부한 곳에 입지하여야 함을 주장하였는 바,
소비자 지불 가격을 재화의 가격과 수송비의 합으로 보았기 때문이다. 맞죠? 이게 무슨 말이냐면 레시가 말하기를 소비자가 어떤 물건을 구입하기 위해 지불하는 가격, 금액 속에는 그 상품의 가격은 물론이고 그 상품을 시장까지 운반하는데 수송하는 들어가는 수송비까지 합한 값이다 라고 본 거예요. 이럴 때 레시 입장에서 기업이, 즉 공장이 시장 인근에 입지하게 되면 그 상품의 수송거리가 짧아지겠죠. 그럼 수송거리가 짧아지니까 수송비가 줄어들 거예요. 그러면 수송비가 줄어든다는 건 요 위에 수송비가 감소하니까 이걸 합한 값인 소비자 지불 가격도 싸지게 되는 거죠. 그럼 가격이 싸지게 되니까 싼 건 많이 사게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해당 재화의 수요량이 증가하게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은 레시 입장에서는 최대 수요 이론입니다. 그 말은 결국 우리말로 바꾸면 물건이 가장 많이 팔릴 수 있는 곳에 공장을 세우자라는 주장이에요. 그럼 어느 곳에 공장을 세울 때 물건이 많이 팔리겠느냐? 시장과 가까운 곳에 공장 세우면 수송비가 적게 들게 되면서 소비자 지불 가격이 싸지니까 물건 더 많이 팔아먹을 수 있지 않겠니? 이런 최종 결론이 나올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자, 10번 부동산 문제는 악화 성향, 비가역성, 지속성, 발생 원인의 복잡 다양성 및 해결 수단의 복합성 등의 특성을 보인다. 따라서 부동산 문제는 여러 가지 원인이 복잡하게 작용하고 그 결과 해결 수단도 복잡할 수밖에 없다. 그래서 최종적인 결론, 부동산 정책은 종합정책의 성격을 띠게 될 수밖에 없는 거죠. 아시겠죠? 이렇게 해서 10가지 문제를 모두 풀어봤고요. 대략적인 학습이 가능하게 됐습니다. 자, 오늘 시간도 고생들 많으셨고요. 다음 시간에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